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뮤지션들의 경력과 장르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톰 필립스와 존 스트리트는 저작권과 뮤지션들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뮤지션들은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태도가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음악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들어도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저작권에 대한 태도는 음악적 경험이 길수록 전통적인 산업 관점에 더 가까워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때로는 저작권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창작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경험이 길수록 전통적인 산업 관점에 더 가까워진다는 분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엔 열린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저작권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한 여러 생각을 일으키는 재미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최근 사랑받는 신곡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효신의 Shine Your Light입니다. 어쩌면 너를 만나고 사랑한 건 운명 같은 일이. 가나다라 와봐서 저착했다 봐.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기획 시리즈. 증권사 고수 베스트 센터장들의 투자 황금률을 알아본다. 생생기획 신의 한수. 네, 증권사 고수 베스트 센터장들의 투자 황금률을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기획으로 목요일까지 이어지고요. 파죽지세로 오르던 우리 증시 오늘 조금 숨고르기를 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7거래일째 올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또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점은 가뿐하게 넘길 것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요. 너무 같다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고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을 목요일까지 매일 모시고 투자 방향 그리고 증시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대신증권의 조윤남 리서치 센터장님을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증시 보면 어떠세요? 글쎄요, 쉼없는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저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예. 우리 증시가 그만큼 저력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저력은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네. 뚜렷한 어떤 상승의 모멘텀, 상승의 격발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이러다가 그냥 또 박스권에 갇혀서 박스피가 또 몇 년째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뚫고 올라갈 줄 저도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끈 요인 뭐라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돈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예.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뒤쪽으로 많이 밀어놓고 유럽은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도 네. 돈 풀어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소위 얘기하는 유동성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이 올려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종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끈 종목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업종? 유럽의 양적 완화가 이제 3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연초부터
뭐 유가의 급락에 이은 뭐 어떻게 반등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랠리 분위기가 올 연초서부터 나타났는데 네. 결국은 유동성이 본질이다, 돈의 힘이 본질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그 시장의 거래 대금이 늘지 않습니까? 예. 거래 대금이 늘면 아무래도 증권사 손익은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장 그 증시 상승을 이끈 업종이라고 보면 증권주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결국은 기름값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예.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 봤을 때 그 석유화학이라든지 네. 에너지 업종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증권이나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뒷받침해 준 것은 아니죠, 다. 아직까지 뭐 확실한 실적을 그 투자자들이 네. 종목별로 이제 발견한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데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것은 거의 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 개선이 예. 최소한 두세 개 분기까지는 뭐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너무 가시성이 뚜렷해 보여요. 두세 개 분기라면은 거의 3분기까지는 그냥 예, 올라갈 최소한 걸로. 올 3분기까지는 네. 계속 그 분기 단위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 그러면은 이 증권주나 석유화학주가 주전 선수로 2, 3개 분기 더 올리면서 전체적인 증시도 계속 이렇게 좀 지지를 할까요? 글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 종합지수 혹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만들기 때문에 네. 뭐 주가라는 것이 일정 부분 또 심리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쉬었다 가는 장세가 있을 텐데 예.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그 증시를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코스피 기준으로 역사적 최고점이 2011년 4월 달에 기록했던 2231 정도 돼요. 2231. 네. 예, 그 최고점을 넘기는 네. 사상 최고가가 아무리 늦어도 올 여름쯤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가는 올해 보면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뭐 그런 패턴을 좀 머릿속에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231 최고점을 여름쯤에 넘긴다. 그러면은 네네. 그 기세가 네네. 겨울까지 계속 갈까요? 글쎄요. 예. 일단 장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겨울하고 내년까지 이 상승장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유럽의 양적 완화가 결국 성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미국 경제랑 미국 기업 실적은 살려놨는데 유럽의 돈 풀어내기는 결국 유럽의 기업 실적과 그런 네. 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흥시장도 결국은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한 2, 3년짜리 호황이 나타나는데 네. 그래야만 주가도 내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올해 말 정도에 뭐 승부가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승부가 판가름 나기 전까지 올해는 계속 기대감이 생성이 될 거고요. 네. 결국은 이 돈 풀어내기가 미국처럼 효과적일 거다 이런 어떤 그 기대감들을 투자자들한테 계속 심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올해 장은 실제로 뭐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 혹시나 발생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주가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 중간중간의 경로는 사실 말씀드린 저도 알 수 없고요. 네. 그 누구도 일단 예측의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체의 분위기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주식을 투자하라고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중간의 경로가 좀 필요하다. 네. 아주 그것을 절묘하게 이제 진입 시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 5월, 6월 중에도 분명히 예. 뭐 좋은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주식을 너무 싸게 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그렇게 큰 기회는 시장이 많이 안 줄 것 같습니다. 너무 신중하다 보면 그렇죠. 예, 몇 가지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크게 보면은 아까 시장의 본질이 그 돈 풀어내기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유동성의 가장 큰 축은 역시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뒤로 밀어놨고 그 사이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돈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좀 빨라질 거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네. 시장이 그것을 조금 믿기 시작하면 이 유동성 분위기는 잠시 쉬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조기 금리 인상 설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5월, 6월 중에 한두 차례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증시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조금씩 지금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지난 주말에도 이제 중국 증시가 뭐 신용이 너무 과한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종목들 좀 공매도를 허용해라 이런 것 때문에 그 유럽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 중국 증시 과열 규제에 대한 네. 그 정책 당국의 그 규제안들이 나오면 잠시 어떤 국내 유동성 베팅도 좀 쉬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6월 중에 원래 그 개별 종목들 가격 제한 상한폭을 좀 확대한다라는 그런 네. 그 안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확대될 경우에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식을 들고 그 이벤트를 그 사건을 막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맞이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을 팔아놓고 어떤 그 가격 제한폭 확대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고 싶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요인들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 문제는 아마 별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24일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거의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네. 차익을 좀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재료로서 좀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글로벌 유동성에 찬물을 끼울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설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 그리스,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는 국내 가격 제한폭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상승을 잠시나마 막아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미국, 중국 또 우리나라의 그 상한폭 규제를 네네. 좀 완화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 네네. 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때 네네. 조정을 받고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어차피 잠시 네. 그 주가 상승을 멈추게 하는 제한하게 하는 잠시의 조정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올 여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장세가 예. 연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올 여름쯤이면 이제 유럽에 특히 이제 부진했던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경제권의 이제 2분기 성장률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풀어놨으니까요. 예. 유럽 경제가 좋아지는 이유를 이것은 유럽의 양적 완화 때문이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 여름쯤이면 조금은 느리게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많은 업종들이 실적 개선들이 국내에도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러면 올 여름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울 수 있겠죠. 이 서머 랠리 이 말을 굉장히 오랜만에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예전에 2009년 여름장이 좀 뜨거웠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조금 자극적으로 제 리포트 제목을 이제 제가 서머랠리 그 전에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미스터 서머랠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 뭐 미스터 서머랠리의 투자 전략 이렇게 시리즈로 좀 자료를 낸 기억도 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는 장은 대부분 코스닥 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 코스피하고는 조금 달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투자자들에게도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이제 코스닥이 700을 넘어섰는데 네. 2008년 이제 그 초반 정도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이제 회귀가 된 건데, 네. 정말 쉼없이 올라왔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것도 센터장이 뭐 과열을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 패러다임, 글로벌 유행의 관점으로 보면 코스닥 증시는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올해 내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90년대 후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뭐 기름값도 낮고 원자재 가격도 낮은 상황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연결고리는 생산성의 혁신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기술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기술주나 혹은 생명공학주의 그 주가 상승이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것이 1990년대 후반 미국의 클린턴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나타난 일들이에요. 네. 특히 이제 이게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 기술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내내 이 기술과 혁신의 기대감이라는 이 글로벌 패러다임 하에서 코스닥도 움직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비싼 주식들이죠. 실적 대비로 뭐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PER이 몇십 배씩 하는 종목들이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코스닥의 문제만 아니고 사실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중국 증시도 인터넷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나 생명공학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일단 이러한 패러다임이 계속될 거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코스닥이 중간중간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닥이나 혹은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혹은 중국 그 상해종합지수도 그 어떻게 보면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2007년이나 99년, 2000년 같은 그런 과도한 네. 가치 평가상의 버블은 없어요. 버블은 아니라. 왜냐면 그만큼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이 고점이다, 예.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어렵고요. 네. 몇 가지 이제 코스닥을 팔아야 되는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을 제가 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것이 기술주와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 예. 혹은 환상, 뭐 이런 거라면 그것은 결국은 글로벌 M&A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기업 인수합병이 네. 절대 규모가 예. 99년, 2000년보다 더 커질 때 그때 저는 과열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가 딜이 되겠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짧게 그 조윤남 죄송해요. 리서치 센터장님의 네네. 개인적인 한 수, 나만의 황금률 있다면은 네네. 어떤 걸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막 광주 막 출장에 와서 여기 아, 그래서 네네. 좀 시끄러워요. 죄송해요. 이 괜찮습니다. 저는 예. 제가 2003년에 그 월가에서 그 떠도는 유행어인 바퀴벌레 효과를 제가 한국 시장에 맨 처음에 도입을 했어요. 바퀴벌레 효과요? 네네. 예. 바퀴벌레를 한 마리 보면은 그 주변에 이제 바퀴벌레 소굴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은 네. 더 많은 바퀴벌레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한 번에 분기 실적이 이렇게 호전돼서 나타난 기업은 그 다음 분기, 분기 실적 호전을 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증권주나 화학주도 마찬가지로 일단 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주식들을 네. 골라서 투자하시면 예. 또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주가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기획 증권사 고수 베스트센터장의 투자 황금률 신의 한수. 오늘은 대신증권의 조윤남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요 NH투자증권의 이창목 리서치 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빨대 효과입니다. 빨대 효과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컵에 담기는 음료를 빨대로 빨아들이듯이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4월 초에 호남선 KTX가 개통하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2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됐죠. 이로 인해 KTX가 서는 익산, 정읍, 광주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고 서울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기 쉬워졌습니다.
KTX로 인해 서울이 지방의 소비를 빨대처럼 빨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빨대효과란 말은 1960년대 일본에서 고속철도 신칸센이 개통한 후 지방 중수도시가 발전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도쿄와 오사카로 경제력이 집중된 현상을 두고 생겨난 말입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를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뒤집기.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의 그 개편. 네. 이거는 뭐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가 돼 왔었는데요. 네, 그렇죠.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본부 자체의 어떤 개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이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가 달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제도고요. 그 국민연금으로 지금 돈을 떼어놓아서 모아놓은 자산이 한 500조 원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은 이 500조 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고 노령 인구가 많고 가입자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그게 2060년 되면 고갈된다고 지금 걱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못 받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내려 지금 한 500조 원이 되는데 500조 원이요. 네. 뭐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게 2036년 이제 이 정도까지 500조 원 이렇게 계속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2034년까지는 2,500조 원 늘어나는데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를 국민연금이란 안에 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라고 따로 있거든요. 네. 이제 돈을 굴리고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온갖 투자를 하는 이제 운용본부인데 그걸 떼내서 공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동사로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그 공사가 우리가 뭐 무슨 공사 많잖아요. 그런 공기업으로 공사만 내버려 두기는 조금 그거 하니까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무슨 심의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를 하나 두는데 네. 기금운용위원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예, 지금도 지금 기금본부 안에 있는데 지금은 뭐 사측 대표 3명, 노동계 대표 4명 뭐 해가지고 소위 좀 뭐한 얘기로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쪽에. 가입자가 뭐 거의 3분의 2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아주 전문성을 강화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 속성상 네. 여기는 약간 그 사회 각계를 반영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 성격을 바꿔가지고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가 7명, 정부 2명 해서 9명으로 그 위원회를 두고 거기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해서 심의위원장, 상권위원장을 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9명의 위원회가 그 공사를 관리하고 총 지휘하는 식으로 별도로 떼어내서 가겠다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안인데요. 개편안이.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30일경에 공청회를 한번 연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네. 뭐 법 만드는 과정이 그런 거니까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 방안을 뭐 국민연금법을 바꾸어가지고 국회에다 넘기는 것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안입니다. 네, 근데 지금 고령화 추세에 정말 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계속 좀 제자리거나 뒤로 밀려나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이 되게 빨리 오겠죠? 네, 그게 이제 계속 걱정인데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적자가 우선 수지에서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되고 언젠가 말인데 2060년에 고갈된다 하니까 그걸 이제 잘 수익률을 높이면 2080년을 늦출 수 있다 뭐 이런 논의가 계속 되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출발도 이 개편을 공사로 하겠다는 출발도 그렇게 뭔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네.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익률 높이자 이런 거거든요. 사실 국민연금 지금 수익률을 보면 참 국민들 보면 답답할 지경입니다. 네. 이게 2010년도만 해도요.
뭐 지금부터 5년 전인데 연간 수익률이 10% 넘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10.3인가 10.5인가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수익률이. 그런데 작년에 얼마가 나왔냐면 5.25%였습니다. 수익률이. 2013년에는 4.19%였습니다. 수익률이. 네. 뭐 물론 이제 연금본부에서는 그러죠. 이 정도도 괜찮은 거다. 지금 이 저금리 수익률 봐봐라. 이거부터 높이는데 어딨냐 민간에. 그렇게 말은 하지만요. 여보세요? 네. 예. 막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럼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외국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캐나다와 네덜란드 보니까 네덜란드 연금은 국민연금은 작년에 14.5% 수익률을 올렸고요. 네. 캐나다 연금은 16.5%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이제 그 투자의 노하우를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도 뭐 겉으로 보면 외형상 목표는 그렇게 해보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근데 위원님, 예. 이게 공사로 바꾼다고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공사를 바꾸고 이게 껍데기만 리모델링 하는데 음식점에 뭐 무슨 음식 요리를 잘하고 새로운 메뉴를 내고 말이죠. 깔끔하게 정성을 기울여야지 뭐 네. 심장기가 껍데기 뭐 의장을 바꾼다고 이 식당이 과연 바뀔 것이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지금 지적하신 그 대목인데 이 공사를 바꿔놓으면 오히려 이 정부가 우리가 수많은 공사가 정부에 휘둘린 거 봤잖아요. 네. 정부 정책하면.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정부는 국민연금에서 500조 원 있단 말이에요. 뭐 정책하면 거기서 자꾸 땡겨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일정 수익률은 물론 공짜로 쓰는 건 아니죠. 네. 뺏어가는 건 아니지만 수익률은 보장해 준다지만은 거기 투자해서 수익률이 깨지는 건 나중에 나타나는 거고 5년 정부가 임기 5년의 정부가 막 정책 단기적인 성과를 하려고 뭐 주택 하는데 400 들여서 뭐 무슨 행복주택 하는데 들어와라 가령 예를 들면 네. 청년 일자리로 뭐 취업 프로그램 하는데 국민연금을 좀 넣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도 하고 싶어서 막 수시로 국민연금 땡기려고 하는 게 기재부나 그 관료들의 속성인데 공사가 되면은 더 휘둘릴 거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노인들이 우리 우리 모두가 노인되지만 노후가 달린 문제인데 그걸 최대한 수익률 해 가야지. 전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네. 사회 문제가 아니고 노후 문제다 이거죠. 노후 문제. 국민들이 이 수익률 높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 하면은 뭐 간섭해서 예를 들어 또 다른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기업의 배당률 높이라고 막 국민연금 압박을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배당률 높이면 수익률이 높을지 모르지만 그 배당률 압박에서 기업을 못 견딘다면은 기업이 자빠지는 상황이 되고 힘들면은 그 수익률이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 네. 말이죠. 그리고 그건 사회성이 너무 강한 문제니까 그런 거에서 가급적 벗어나서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데 공사로 가서 제가 봤을 때 수많은 공사 봤지만은 그 공사라는 게 주무부처가 다 있는데 휘둘리지 않은 부처가 없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게 걱정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사로 가는 안에 그 논설 위원님은 좀 반대 쪽에 가까우신. 예, 바로 그건데 의견인가요?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사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경쟁 체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네. 국민연금의 경제 지금 단일 국민연금 500조 원을 한 군데서 하잖아요. 예. 그거를 좀 경쟁 체제로 예를 들어 200조짜리 두세 개를 한다든지. 네. 물론 그 경쟁 체제가 이렇게 분할은 안 됩니다. 주식만 담당하는 거 하나, 예. 채권만 담당하는 부서, 부동산만 담당하는 부서 나누면 그건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하나로. 그렇게는 안 되겠죠. 예, 그건 분할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공사로 간다면 그래도 공사의 장점이 많다고 하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그 공사로 가져가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원칙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즉 공사에 대해서 정부가 마구 휘둘러서 내 주머니 삼지돈이냐 막 쓰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안전장치도 좀 해놔야 되고요. 독립성을 그렇습니다. 확보해야겠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또 하여튼 국민연금은 자꾸 사회 문제다 끼어들어가지고 무슨 사회 정책에 자꾸 끼어들게 하지 말고 거기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들 노후 문제에 집중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그게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되면 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면은 공사라는 게 휘둘리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장래 안 보고 우선 급하게 무슨 정책을 하자고 하는데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빚내는데 채권 발행을 한계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들어와라 무슨 연금 들어와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부실화되면은 나중에 그때 했던 정책 책임자들은 따로 없단 말입니다. 빠져버리고 수익률 낮은 국민연금만 남는다. 저는 그게 걱정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공사가 될 경우에 기재부 산하가 될 것인지 또 복지부 산하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음 정권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저도 지금 아주 궁금한 대목인데 말이죠.
사실은 복지부가 이번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복지부 산하에 복지부가 지휘하는 공사로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네. 기재부의 선수들이 그렇게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공사를 만들면 공사의 예. 그 관리, 정부투자법 무슨 뭐 시행령 뭐다 해가지고 그 틀무식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현상도 됩니다. 이게 공사가 됐을 때 복지부는 그냥 그 자리 몇 자리 뭐 공사 이사장 자리라든가 이사의 의장 자리나 그 실무 사무국장 자리 몇 개 차지해가 만족하고 그 운영하는 데서 개입은 기재부의 그 똑똑한 경제 관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나쁘게 뜻대로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원화돼 가지고 중심을 양쪽에 엇갈려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투자 다변화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사실은 강론입니다. 예를 들어 뭐 주식의 투자 비중을 더 높여라든지 네. 해외에 묶여 있는 국내와 해외 비중을 일정 부분 돼 있는데 해외를 뭐 늘려달라든지 네. 그죠? 또 부동산에 대한 뭐 투자 비중을 몇 % 늘려달라 낮춰달라 그다음에 또 파생 상품에 투자하라 말라 이거는 저로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네. 국내와 국외의 비중을 적절하게 간다든지 주식과 뭐 채권, 부동산 상품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짜는 그건 전문가들이 할 몫입니다. 그거를 네. 비전문가들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막 시비하는 순간에 그 깨진다 이게입니다. 제게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네, 그건 전문성에 맡겨도 돼. 나머지 정책적으로 막 동원하고 거기 싸움 정치판 만들지 말자 이거죠. 네, 공청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예. 흘러가는 그 상황을 한번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기도 예, 하네요. 보고 또 상황이 변하면 다시 얘기를 한번 나누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세계 정치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두 고래가 그냥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중국이 최근에 AIIB를 이제 창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이제 미국이 TPP 협상을 갑자기 서두르는 모습이에요. 예. 중국을 의식한 행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요즘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보폭을 넓히고 있으니까 네. 가장 민감한 나라가 이제 G2의 상대국인 미국 그리고 역사 문제 같은 걸로 갈등을 하고 있는 일본. 네. 이 두 나라가 이제 사실상 좀 밀월 관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 결과물이 지금 TPP 협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 미국이 어제부터 이틀간 그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마이클 프로먼이 지금 일본을 방문해 있고, 일본 쪽에서는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 이 둘이서 지금 TPP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이후에 6개월 만에 그 두 사람이 좀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쌀이나 자동차 부품 관세 문제 등에 대해서 좀 현안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두 나라 무역 협상이 농업 분야, 그리고 쇠고기 분야, 그리고 자동차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 차이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 밀월 관계가 어떻게 이제 좀 풀릴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그 관계 개선의 가장 큰 정치적인 변수가 미국이 사실 일본에 이제 선물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그 양원 상하원 합동연설에 이제 어떤 기회를 준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사상 처음 일본 총리에게 이제 허용한 거고, 그의 반대급부로 일본도 미국에게 뭔가 줘야 되는데 그 반대급부가 바로 이 TPP 협정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이 있고, 아베 총리가 이제 오는
9일이죠. 그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부 정도에는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이고요. TPP 협정이라는 거는 미국과 일본이 이 어떤 경제 규모 면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협상이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8부 능선을 넘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좀 그 AIIB의 대항마로 부상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참 눈치 보느라고 AIIB도 굉장히 늦게 올라탔는데 TPP도 뭐 공식 문의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주도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어떤 좀 숙명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몸값을 높여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어떤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당국자들이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리스는 한국을 넘겼다 그랬더니 또 24일까지 뭔가 제출해야지 되는 난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유로그룹으로부터 또 돈을 못 받으면 디폴트에 빠질 위기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인가요? 예, 일단 이제 개혁안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디폴트 위기라는 거는 그전에도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고 지금도 이제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 건 이 협상 과정에서 그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카드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이제 좀 보면 그리스가 지금 사실 돈은 없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구제금융을 받는다면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냐. 결국 빚을 갚는다는 그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 돈을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대내적인 빚이 있고 대외적인 빚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는 대외적인 빚보다는 이제 대내적인 빚을 갚으려는 그런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채권단에서는 구제금융을 준다면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뭐 IMF나 국제기구에서 빌렸던 돈을 먼저 갚아라. 이런 쪽에서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채권단에서 요구하는 개혁안이라는 게 결국은 연금, 공무원 임금 이런 거를 이제 깎아라는 건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대내적인 빚을 갚지 말고 대외적인 빚을 갚고 너네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구조조정을 하라.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ECB 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이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 5월 11일쯤이 아마 분기점 분수령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달 11일에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결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번 주말 예정된 유로 회의에서는 좀 그 채권단이 지원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다음 달 11일쯤에 중요한 결론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그런 채무들도 많이 있던데 참 그래도 이 기싸움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세계 200대 부호 블룸버그가 집계를 했던데 중국인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더라고요. 예, 요즘 중국 경제가 그동안 그 규모가 많이 커졌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게 되니까 이제 세계 200대 부자에 들어간 중국 부자들이 이제 늘어났고요. 200명 중에 중국인이 한 17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대 부자에 3명이 들어가 있고 100대 부자에는 1명. 그러니까 중국에 비하면 이제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200대 부자의 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제 81위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요즘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고 그 주가가 가지고 뭐 급등하고 있는데 서경배 회장이 155위로 20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72위. 이렇게 해서 200위권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부터 해서 뭐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 뭐 텅신의 마화텅, 뭐 바이두의 그 리엔홍 이런 IT 기업이라든가 이제 부동산 재벌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 재산의 규모도 보면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고 네. 있다고 하는데 마윈 같은 경우에는 한 38조 원, 거의 이제 2배 이상 이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서경배 회장 같은 경우에도 한 9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마윈이 작년 동안 벌어들인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익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주식시장으로 오른 재산이 7조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 부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 숫자만 비교해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중국의 억만장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냐는 거는 중국 경제가 매우 좋아지고 있고 또 거기서 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주가가 급증하면서 이게 이제 부자들의 재산 증식 또 평가 이익이긴 하지만 이게 부자들의 재산을 크게 늘린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갖고 있는 주가의 어떤 가치가 올라간 것이 많이 도움이 돼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많이 오르더니 서경배 회장이 결국 들어갔군요. 네네. 미국에서 이 패션용 운동화가 진짜 그 운동할 때 쓰는 운동화보다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예, 운동화는 이제 뭐 운동,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이제 신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스포츠보다 패션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고 하고요. 1년 동안 판매된 패션용 운동화가 4,980만 켤레, 그러니까 스포츠용 운동화가 3,730만 켤레. 이게 이제 역전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스포츠용이 4,100만 켤레 정도 됐는데 패션용은 4,070만 켤레. 그래서 올해에 들어서 이제 그 패션용 운동화가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달리기를 즐기려던 사람들이 기능이 뛰어난 아주 값비싼 운동화를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평상시에도 신을 수 있는 좀 저렴한 가격의 캐주얼 운동화가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에슬레저라는 그 말을 하는데 에슬레틱이라는 운동과 레저라는 역을 합친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생생경제 오늘은 기획 시리즈 2가지 집에 대한 이야기와 또 증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증시 얘기는 내일도 되니까요.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 주신 분들 많았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은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김윤경이었습니다.